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4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엽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경 기자. 네, 취재기자 이동경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손님 한 분 모셨어요. 소개를 좀 이동경 기자가 해주시죠. 이창근 선생님이시라고요. 우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셨고 지금은 한 명의 쌍용차 노동자신 거죠. 이제는 네네, 복직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기자들한테는 이창근 당시 이제 기획실장님이 낯이 있고 익숙한 게 당시 이제 노조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기자들에게 안의 상황들, 뭐 파업의 진행 상황, 뭐 교섭 상황 이런 것들을 일일이 또 알려주시고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창근 실장님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인연으로 조금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인터뷰도 많이 하셨죠? 네. 네.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의 쌍용차 드래곤 모터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많이 받게 됐는데 황동혁 감독이 아예 이 쌍용차 사태를 참고했다. 이것에 저희 스트레이트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창근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셨으니까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떠시던가요? 좀 묘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묘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재미는 있었다. 네. 재밌으셨어요? 네. 동료가 보내준 그 짧은 한 1분 안 되는 영상이 있었어요. 네네. 오징어 게임에 아마 그거를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 10몇 초 보다가 이게 볼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진압 장면을 보내줬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요? 이건 너 한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내준다고 해서 봤는데 그래서 안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고 다들 이제 관련해서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죠. 봤는데 의외로 뭐 쌍용차 관련해서는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분량 네. 자체가 충분히 어떤 은유라든지 비유로서 많이 표현됐다 싶어서 봤는데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 또 달라요 이 느낌이. 그때는 못 느꼈었는데 당시에 그때 페이스북에 쓰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다르게 예. 딱지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딱지치기를 당시에는 무관한 걸로 이해했어요 저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09년도 파업 당시에 도장공장 옥상에서 우리 동료들이 맞는 모습이 완전 딱지치기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두드려 맞으니까 예. 곤봉으로 때리고 방패로 찍으니까 사람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예. 아이고 하면서 그걸 멀리서 관찰한 지금 그 영상이 있긴 한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또 줄다리기나 이 과정도 나중에 보니까 파업 안에서도 또 공장 밖에서도 너 아니면 내가 죽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런 극단적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봤던 오징어 게임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이건 또 너무 다른 느낌. 이런 느낌이다. 사실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약간 트라우마를 겪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악몽을 꿀 때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진압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그런 장면들은 보시기가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불편하긴 하고 근데 더 다른 문제는 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회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네네. 보니까 문제는 복직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네, 나간 네. 분들 1600명, 18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 가족들이 당시에 초등학교나 저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이미 이제 성인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것을 자녀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패배감으로 볼 거고 이런 느낌을 딱 받으니까 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물론 복직하기 전에는 복직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를 사실 많이 과장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내 스스로도 보면 좀 못하지를 했구나 하는 자괴감이 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장면을 보면 그래서 말대기가 좀 쉽지 않다. 특히나 거기 나오는 이정재 배우가 나오는 그 역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직한 노동자들랑 관계가 없거든요. 예. 어찌 보면 희망퇴직한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의 상황이나 상태나 이것을 우리가 노동조합을 했던 우리 시각으로 싸움을 했던 내 입장과 판단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입대기가 점점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글 예. 남겨주신 거에 보면 오징어 게임이 남긴 예. 메시지가 함께 살자는 것이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건 어떻게? 저희가 2009년 파업을 하고 주요한 구호가 두 개였어요. 색깔로 보면 초록색
이런 느낌이 함께 살자였고 붉은 머리띠를 연상하는 붉은색이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주장 두 가지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수사적으로 그냥 함께 살자가 아니고 다양한 면에서 지금 정리해고가 아닌 네.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 진압 이후에 고통과 상처가 일방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이건 어쨌든 사회적으로 분배해야 되는 게 있다. 사회적 힘으로서 그런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단상이든 글이든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징어 게임을 손을 대지 않습니까? 네네. 또 너무 많이 되니까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봤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 함께 살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저희 주장이죠. 황 감독님이 그렇게 의도를 했거나 하셨다라는 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순간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남을 그냥 밀치고 팔을 꺾고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가. 네네. 아까도 전 되게 주목했었거든요. 그 사람을 해고 노동자로 감독이 픽을 했다? 그럼 이게 뭘까? 그렇게 좀 쭉 이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태어난 DNA가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DNA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굴곡이 심했던 어떤 시기 그걸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느꼈던 어떤 바 그럼 여기에 주목한 게 아닐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2009년에 함께 살자를 주장했고 전 여전히 그 말의 힘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감독이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렇다라고 저는 그냥 당사자로서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지금 잠깐 놀란 게 사실 못 읽어봤어요. 그 네. 페이스북에 쓰신 거는 제가 지금 함께 살지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좀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 왜냐면 거기 그 주인공의 예. 캐릭터와 설정이라는 게 널 죽여야 내가 사는 그 체제를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좀 나 살자고 너 죽지 말고 좀 같이 좀 살아보자. 그런 면에서 이 쌍용차의 이 당시의 파업 상황과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이정재 씨의 그런 성격과 그 전체적인 오징어 게임의 판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살짝 좀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저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감독이 쌍용차 사태를 참고했다는 걸 먼저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먼저 돌았어요? 저 그 선후 관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독은 이미 밝힌 상태잖아요. 쌍용차 사태를 참고했다. 그거는 감독님이 하필 인터뷰 하셨을 때 그때 공동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하기 제가 3일 전인가 제가 글을 쓴 거고 그게 또 일부 기사화 됐어요. 얘기하기 전에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아마 그 질문이 들어간 것 같고 더 직접적으로 그래서 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 동료들이라든지 또 사람들은 미리 그거를 확인을 했죠. 그 진압 장면을 가지고 이거 분명히 쌍용이다. 드래곤 모터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선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이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이청원 선생님께서는 몇 년도 입사하셨던 거예요? 저는 보기보다는 입사가 늦어요. 29살 만으로 꽉 채워가지고 예. 2001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1년에 입사하셔서 2009년에 일단 해고가 되고 해고를 당하셨고 그리고 복직은 그럼 언제? 16년도에 했습니다. 16년도. 당대적 합의 예, 직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 화면에서도 봤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복직하신 분 노동자 두 분의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해고 노동자 가운데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안에 이제 복직이 단계적으로 하신 분들이든 복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든 그런 소식이 좀 가장 힘들지 않으셨을까 좀 짐작이 됩니다만 어떠셨는지. 저는 그 30명의 우리 그 동료 그리고 가족들이 사망을 하셨을 때 그걸 보도자를 제가 썼어요 계속. 공교롭게 그래 됐죠. 이제 언론 담당이어서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막 썼습니다. 정신없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근데 이게 문제는 죽음의 패턴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살의 패턴이라든지. 나중에 너무 겁이 났어요 그게. 이랬으면 안 되겠구나. 이 모방을 하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처해 상황이 너무 똑같으니까. 베르테르 효과 같이 이렇게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형 이건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화나고 뭐 그런 거 알겠는데 최대한 드라이하게 써야 된다. 위험하다. 그게 한 7번째, 8번째 넘어갈 때 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뒤로는 막 넘어가요. 한 17번째, 8번째까지. 네. 제가 쭉 리스트를 쭉 해서 따져보니까 사망하지 않은 달이 10월인가 딱 한 달 빠지고 나머지 달은 다 사망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는 이 일정하게 이제 모집단이 만들어지니까 나이, 남녀,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이분이 뭐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내고 싶지 않지만 통계가 쭉 잡히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져 버리니까. 많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해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죽음은 쌓이지.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거는 어느 순간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 노동자들의 죽음의 문제로 확 옮겨왔던 거거든요. 네. 쟁점 자체가. 예. 우리는 지금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하고 있고 부당한 진압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옮겨오다 보니까 측은하고 안 됐고 이런 시선은 충분히 고맙고 알겠는데 오히려 이게 장벽이에요. 더 못 뚫고 나가겠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장 다퉜던 문제가 정리해고의 부당성 가운데 회계 주장 문제라든지 기술 유출 문제 네. 이런 매우 쟁점적이고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이끌어낸 2014년 2월달 2심 소송에서 이겼던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사회적으로는 납득되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 2심 재판부에 대한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좀 배려해줬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순간은 죽음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죽음의 늪에서 저희가 못 빠져나오는 이 어떤 역설에 탁 갇혀지는 이런 느낌도 매우 받다 보니까 객관적이어야 되고 좀 중립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렸어요. 이 죽음을 대하는 저희 태도가 어떨 때는 격렬하고 어떨 때는 너무 냉소적이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어떨 때는 진짜 보도자료에다가 이름하고 이것만 바꿔 쓰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벽을 쳐도 막 더 강하게 튀어나온 느낌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직면되다 보니까 진짜 저희 농담차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정하게 3, 4년 동안은 옷에 향내를 그냥 묻히고 산다고. 이게 향내가 떠날 날이 없거든요. 복직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지만 희망퇴직이라든지 떠난 사람들을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각자 다 그 생계전선에서 싸우니까 이분들을 보는 유일한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네. 나중에 이것도 몇 번 반복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첫 번째 한두 번은 이게 너무 막 오만 감정이 막 쌓이고 아시겠지만 멀리 있는 적은 우리가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라든지 여기는 못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아쉬움, 동료들에 대한 이 불편함 이거는 격렬하거든요. 우리끼리 그 싸우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참 우리끼리 너무 다투게 되는 작은 문제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또 그 단계적으로 복직을 하다 보면 네. 복직을 하신 분과 아직 복직을 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어쨌든 싸우셨고 2009년에 같이 그 공장에 평택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반목이라든지 이런 흔히 이제 노노 갈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좀 괴로우시지 않았을까. 이제는 조금 다 마무리가 돼서 해결이 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거 당장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응어리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힘이 부족이기 때문이다. 일괄 타결을 못한 것은 저희의 힘 부족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고 단계적으로 수용을 했지만 과정에서 불신이든 뭐 미움이든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 막 뭐 단면이 뭐가 착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국면이든 간에 쌍용은 그냥 막 뜯긴 느낌이에요. 네. 예전에도 제가 칼럼에다가 뜯긴 목숨이라고 했는 이유도 이게 진짜 막 이게 강제로 뜯겨 나가는 거 잘려 나가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딱 붙일 수도 있고 하니까 뜯기고 찢어 나가니까 이 봉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 복직 문제라든지 또 선정 기준의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또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결정하고 이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좀 괴로웠던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시간이 워낙 세월이 워낙 길었잖아요. 이게 또 그거를 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스스로 지치게 네.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또 힘들어지고 한 몇 달 얘기도 아니고 지금 몇 년에 걸친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파업 애초에 시작부터 가면은 거의 12년 10년이 됐죠. 넘은 10년이 넘게. 일인 이제 12년 됐죠. 건데. 네. 이 복직이라는 거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사가 말을 바꾼 거예요?
안 된다, 늦어진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뭐 비교적 일찍 복직은 하셨는데 그 뒤에 과정들을 보면은 어떻게 진행됐던 것 같으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회사가 복직시켜야 될 이유는 없죠. 네.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저희가 정리해고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네, 손배랑은 다른 정배랑의 다른. 정당성 자체를 예, 논하는. 예. 거기 2010년 11월에 1심을 붙어서 1심이 졌어요. 2심을 5년 걸려서 2014년 2월 달에 2월 7일로 기억하는데 이겼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라가 난리 났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였어. 2심 서울고법에서 이긴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누구나 깜짝 놀랐죠. 당연히 이른바 백러시가 심해진 거죠. 산업, 재계, 뭐 등등등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쌍용 이렇게 정리하고 무효다 찍으면 앞으로 정리하고 어떻게 하냐부터 해서 난리 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기고 이게 대법에서 그해 2014년 11월 13일 날 마침 오늘이에요. 오늘 녹화는 오늘 딱 찍혔죠. 파기환송된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1년도 안 돼 물거품이 됐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 진짜 아련하네요. 아련해.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진짜 2심 때요? 2심 때 너무 기뻤고 그만큼 또 허탈하셨을 테고. 그렇죠. 진짜, 네. 예, 그 허탈함. 예.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쑥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손배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또 중요한 판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워낙 액수가 크고 조합원 분들이나 노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원분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인데 특히 그 경찰 쪽에서도 계속 손배소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손배소 문제가 이게 사실은 저희는 손배소라 얘기하지만 엄밀히 보면 구상권 문제거든요. 예. 구상권 문제인데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헌법상 가지고 있는 노동 3권이 우선 아니냐라는 거고. 근데 그 내용을 뭐 다들 이번에 취재하면서 아셨겠지만 경찰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적 피해예요. 네네. 진압하다가 경찰이 맞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상하세요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다 떨어지고 인적 피해가 아니라 물적 피해. 헬기가 파손됐다. 네. 크레인 기중기가 좀 문제가 됐다. 이걸 가지고 지금 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건 저희인데 네. 몽둥이로 맞았는데 때린 몽둥이가 좀 이거 부러지거나 했다라고 지금 구상하는 거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다 저희한테. 그런 입장이고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다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국가선배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2018년에 경찰청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였지만 인권 침해 진상조사 같은 걸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민감령 청장이었습니다. 공식 사과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 뭐냐면 부당한 진압이었고 잘못됐다는 인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당한 진압의 수단, 즉 기중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게 피해를 받아 다시 그대로 있는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만약에 지금 철회한다고 하면 배임 문제에 걸린다? 네. 이런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국회나 혹은 정부에서 대통령령이라든지 국회에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게끔 이 문제를 특별히 다른 정도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그 이은주 정의당 의원 포함해서 142명이에요. 국회의원이. 142명이 대법원에다가 탄원을 낸 거죠. 네네. 이게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 네, 탄원내고. 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탄원내고 결의안도 통과됐고요. 그 네, 직후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 117명에서 142명이 이제 통과를 시켜준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손배가압류는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주간지에서도 기획 기사로 몇 주간 쓴 적이 있어요. 가장 고약한 방법이죠. 네. 네. 이게 다른 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면 보통 들어오는 소리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쌍용 한국 노동자들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지 않아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달리 보면 그렇다면 해고되고 나서 삶이 수평이동 정도라도 될 수 있는 조건인가? 예.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 국가 이름으로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아쉽다. 지금 정부에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법, 뭐 예를 들어서 행정명령 등등 여러 가지가 수단이 있거든요. 정교조 합법화 문제도 네. 마찬가지 않지 않습니까? 법의 노조 문제도 네. 행정명령으로 충분히 영으로 가능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끌고 있는 것들 보면 굉장히 아쉽다. 이게 실제로 가압류가 막 첫 달 월급이 되고 막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뭐랄까 손배소의 위력을 이미 한번 확인을 하셨지 않나요? 그렇죠. 2019년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2016년에 복직하고 나서 두 달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중에 50%한 180만 원 가량이 딱 떼이는 거예요. 그때 회사에서 뗀 거예요. 네. 회사에서 월급 받아 보니까 딱 반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넉 달인가를 떼가지고 그만뒀었는데 넉 달이나 열렸어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 그럼 딴 사람은 다 뗐냐? 그렇지 않죠. 2009년 당시에 정리해고 시키면서 손배가압류 들어왔는데 퇴직금이 남아 있는 사람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가정도 어려워서 2008년에 이미 퇴직 중간정산을 다 정산을? 받았기 아, 때문에 예. 없어요 사실. 예. 1,0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4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네. 600이 남은 거예요. 600이 남아갔는데 이거를 징수한 거죠. 석 달, 몇 아직 달. 남아있다. 예. 마찬가지로 2019년에 복직한 분들도 이게 지금 두 달인가 이렇게 집행을 되다가 이게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지된 걸로. 그 경찰청장에 나서서 사과를 했고 인정을 했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후속 조치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저 배임에 걸린다 뭐 이런 거로 좀 네. 버티고 있는 거라는 인상을 받아요. 예.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난 경찰의 수장이지 뭐 내가 뭘 해야 될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라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경찰 조직 자체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우리는 이런 식의 그 정상적이라면은 이게 그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법이든 뭐든 그러면은 배임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거를 뜯어 고치는 쪽으로 일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 그건 사실은 그대로 네. 두고 배임이다. 윤감용 청장이 한 자리에서 그 두 개의 진술을 한 거거든요.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예. 미안하다, 인정한다. 경찰청 내부의 조사로 인해서 인정을 한 거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대로 판단을 받겠다라는 걸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보도에도 썼지만 이게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논리 구조가 끊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전혀 다른 별개 개별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진술을 한 자리에서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전히 좀 공론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이 손배소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묘한 게 사실 선배가압류 뭐 28억 이런 게 저희가 뭐 손에 만져보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일상을 살면서는 없어요. 안 보인다고. 근데 문제는 일상을 사는 게 아니라 안개가 쫙 끼어 있는 어떤 데를 걷고 있는데 발목 아래가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지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이거 너무 아찔한 거예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다가왔거든요 이제는. 네. 예, 1심, 2심이 사실은 다 패소를. 패소로 판단이 났고 그렇지. 예, 대법원 판단이 회사에서 건 것과 경찰이 건 것이 두 개 다 남아 있으니까 부담이 상당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쌍용차가 오늘 뭐 저희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삶도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많으셨는데 상하이차하고 이제 마인드라 얘기 짧게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화나더라고요.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마인드라 같은 경우도 티볼리 관련해서 나름 또 쌍용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차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헐값에 회사를 사서 기술을 좀 빼가고 약속했던 투자도 다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네. 보면 중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말을 좀 인도보다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인도 경영진들은 말을 좀 아끼는 편이었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공수표 남발은 하지 않는데 네, 네. 그런 문화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하셔서 네. 모디 총리 만나고 아난드 회장을 만났어요.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고맙게 느꼈어요. 저희들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좀 잘 해결해 봐달라 달라. 회장님.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시장이에요. 인도도. 그렇죠. 인구도 워낙 많고. 자동차도
시장 자체도 이제 앞으로 엄청 네.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볼리를 베이스로 한 이른바 XUV 300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인도에서 팔리고 있어요. 마인드에 팔고 있는 것 중에 5대 중에 한 대가 XUV 300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지금 550억에 저희가 지금 했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티볼리가 현재까지 누적 판매 숫자만 따져도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네. 완전 효자 차량이란 말이죠. 늘 이래왔어 쌍용이 경영진들이. 음. 마인드를 할 때는 S102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티볼리 베이스를 인도에 넘겼다고 하면 상하이 때는 S100 프로젝트라고 해서 카이런 네. 도면부터 해서 예전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네. 기사도 많이 나고 네. 그게 통으로 넘어가는.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 집권적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기술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께 다 갔는데 이 자체가 상하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중국 시장 전체 자동차에 이제 업이 되는 거죠. 네. 네. 실력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다 넘어갔기 다 때문에. 퍼졌군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 유출이 이거는 국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수자가 어쨌든 나타났고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쌍용차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뭐 거의 상당히 좀- 유력하다고 네, 그렇게 보면 될 되겠죠. 확률이 네. 높은 상황인데 그동안의 상하이차라든지 마인드라 같은 해외 기업, 해외 자본에서 국내 자본이 어쨌든 다시 들어온다는 점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안에 계신 구성원분들은 물론 이제 우려와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말 잘해야 되죠. 네. 아마 강영권 회장, 에디슨 모터스 회장님이더라고요. 네. 그분이 아마도 나중에 이제 이게 보실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일단 강영권 회장님의 살아온 이력에 대한 믿음이 좀 있다.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어떤 그 생산, 판매 요 마인드에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쌍용자동차가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왜 이 기업이 존속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사회적으로 다시 내놓을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할 수 있는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87%로 해당하는 대단한 점유율이 있거든요. 거의 독과점 형태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따라서 쌍용자동차가 거기에 맞설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세로 새롭게 기업을 만들 거냐, 네. 캐치프레이즈는 어떻게 걸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쌍용자동차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게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로 됐을 때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경쟁력, 시너지 낼 수 있겠다. 단순히 이것을 얼마를 투자를 받아서 몇만 캐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쌍용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혹은 지난 굴곡의 역사에서도 쌍용자동차를 버리지 않았던 사실 국민들의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포맷으로 갔으면 좋겠고, 충분히 그런 그 감성 네. 혹은 어떤 경영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부나 산업은행이 좀 더 나서야 된다 저는 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최근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다. 쌍용자동차가 마루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단협 3년 뭐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하지 마라. 현재도 기업 노조라서 파업은 안 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기 쌍용자동차를 몇백억 투자하는 그 명분으로 마루타 삼아서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GM 한국이 어려워졌을 때 8천억 산업은행이 지원한 바가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지분율이 다르기 때문에 2대 주주예요. 산업은행이 GM 한국에 대해서는. 다만 쌍용에서는 채권자긴 한데 1,900억 채권이 있지만 출자전환 해버리면 주주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강영권 회장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경영 마인드가 조금 더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 쌍용자동차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긴 시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가슴 또 한 곳 깊숙이 좀 있었던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한동안은 좀 잠시 우리 기억에서 멀어진 듯 했습니다만은 쌍용차를 또 응원하셨던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책 가져오셨어요?
네, 못 가져왔- 보셨어요? 예, 어디 있어요? 책 가방에 있습니다. 해보일기라는 또 책을 예, 네. 또 저서로 집필을 하셔가지고 단 한 명 한 분이라도 시청자 한 분이라도 저희의 보도를 보고 그날의 일들 그리고 그날 실제 노동자들이 느꼈을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제 읽어 볼 건데 그런 두껍네요. 이 기록이 이제 켜켜이 여기 쌓여 있는 건데 본인 르포형 수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저것 감상들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 당시에 네네.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의. 그래서 저도 읽어볼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 이동영 기자 취재하면서도 좀 많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을 것 같은 네. 그런 취재 애썼고 클로징하고 저희 이제 인사 나누시죠. 네. 스트레이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본방사수 본방사수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근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